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하루 특강 진행할 이인호라고 하고요. 네,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리 경영학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어떤 형태로 좀 진행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 지금 나간 거 있잖아요. 그 자료 보시면 일단 목차 먼저 보세요. 목차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쪽집게 자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주제로 정리하는 경영학, 세 번째 연구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네 번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마지막 경영 정보 시스템 관련 용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다 얘기할 거 아니고요. 일단 뒤에 핵심 주제, 그러니까 일단 쪽집게 자료 중심을 가지고 오늘 강의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자 좀 백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형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쪽집게 자료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핵심 주제로 정리하는 경영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경영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전체 범위 안에서 총 주제 25개를 뽑았어요. 25개를 뽑아 놓은 거고 그 25개가 좀 좁은 범위는 아니고 좀 넓은 범위로 잡아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잡아 놓은 자료가 핵심 주제로 정리하는 경영에서 모두 25개 주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역시나 노무사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 준비하실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 이름 베이스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보시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영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시면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요. 역시 이제 어떤 객관식 문제 푸시는 거잖아요. 그럼 객관식 문제 푸시는 상황이라면 각 보기들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우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측면이 좀 있긴 하냐면 아직까지 시험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상관없으신데 전 항상 어떤 말씀을 주로 드리냐면 시험 직전 일주 전에는요. 일주 동안은 절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왜 절대로 문제를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객관식 문제를 푸시게 되면 정지문과 오지문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 중에 뭐 정지문이든 틀린 질문이든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 선택하신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요게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걸 계속 문제를 푸시다 보면 푸실 때는 괜찮으신데요. 시험 당일날 들어가시면 이게 정지문이었는지 오지문이었는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잔상이 남기 때문에 이게 문제 풀 때 오지문이었는지 정지문이었는지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냥 맞는 문장들만 계속 보시는 게 더 안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잔상이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제는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돌리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문장 베이스를 보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그 문장들 중에 틀린 문장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틀린 문장을 시각적으로 보시면 그 잔상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문장 형태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쭉 회독해서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이라는 분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단 뭐 이번 올해부터 노무사 시험이 사지문화 바뀌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은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돼 왔어요. 네, 꾸준히 출제가 돼 왔었고 근데 그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뭐 그게 깊은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용어 정리 느낌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걔네들만 다시 묶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용어라고 해서 또 몇 개가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핵심 주제로 정리하는 경영학, 연구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용어는 이제 특별한 얘기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 주제, 연구자 중심,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계속 회독하시면 한 번 할 때마다 3회독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 특강에서는 뭘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쪽집게 자료가 되어 있는 한 12~13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고요. 요거 가지고 정리할 거고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 주제로 정리하는 경영학은 좀 포괄적인 주제 가지고 25개를 잡아 놓은 거라면 이제 여기는 아주 스팟으로 총 228개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228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회독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러면서 그 자료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드릴 거고 계속 아무래도 일단 경영학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거고 가급적 쪽집게 자료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자료 전체 자체가 계속 어차피 처음 한 달 정도밖에 한 달도 안 남은 상태니까 반복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쪽집게 자료 보실 거고요. 이제 각 넘버 하나씩 보실 텐데 첫 번째이고요.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영 의사 결정의
순서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 순서 종종 물어보는 내용들이 되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물론 딱 이것만 읽어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주변 정의도 계속 떠올려 드릴 테니까 그 겉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경영 의사결정은 언제 시작될까요?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영학적으로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덕 경영 의사결정은 문제가 인식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 또는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들을 도출 또는 정보를 탐색할 거예요. 그리고 탐색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해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순서를 가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경영 의사 결정의 과정 또는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순서 역시나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고 흐름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얹겠습니다. 좀 전에 경영 의사 결정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될 거라고요. 그러면 경영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나면 이 문제는 사라질 거니까 경영 의사결정을 뭐라고도 할까?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에 대한 거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1번 해결하신 거고요. 다음 2번이고요. 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냐면 라플라스 기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주변적인 얘기 잠깐 드리면 경영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 상황에 따라서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상충 상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상황은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은 의사 결정 기준을 가지고 상충 상황은 게임 이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의사결정 기준이요. 그 의사결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라플라스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라플라스 기준은 어떤 의미만 따 놓으시면 되냐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동일 확률 기준 이 표현 가지고 라플라스 기준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라플라스 기준은 동일 확률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강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의사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라플라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동일 확률 기준 또는 동일 발생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플라스 기준은 불확실한 상황을 강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의사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기준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의 분류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역시나 그 경영 의사결정은 크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정성적 의사결정과 정양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의사결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의사결정 수준에서 수준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영자의 서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계층으로 나누죠. 가장 위에 최고 경영자, 두 번째 중간 경영자, 맨 밑에 하위 또는 일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 별로 의사결정 형태가 달라진 거 요거 용어 매칭시켜 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는 사실이고요. 이 경영자와 의사결정에 대한 명칭 쭉 연결시켜 놓으시는 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된 거고 여기다 하나만 얹을게요. 좀 전에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결정 성격과 의사결정 수준을 연결시키는 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성격은
비정형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성격은 정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네 번째 상충상이고 상충상이고 이건 상충상 자체가 한 문제 그대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상충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텐데 그게 출제됐을 때 일단 상충상 이미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적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한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의사결정 성과를 빼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써서 말장난 칠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분명히 인지해 놓으실 필요성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객관식 보기 5개 들어왔을 때 이 보기가 상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인지 옳지 않은 설명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 대입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자료 보시면 가위표 동그라미 네모 가위바위보요. 그 가위바위보를 대입해서 말이 되면 상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이 되지 않으면 상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충 상황에 대한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역시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이요. 그리고 이거 역시 외우시는 문제 아니니까 지금 던져 드릴 테니까 떠올리시면서 끄덕일 수만 있으시면 얘기 다 되는 거죠. 쭉 던집니다. 일단 기업의 아웃풋이 있고요. 이 아웃풋은 형태를 가지는 재화와 형태를 가지지 않는 서비스,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재화 쪽에 대한 내용만 정리시켜 드리면 서비스 쪽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 효용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소적 효용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고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으면 기업과 소비자가 만날 일도 없으니까 고객 접촉 정도는 낮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째 장소적 효용을 제공해 줄 테니까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제 시장의 넓이는 넓어질 거고요. 시장이 넓으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대규모 설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대규모 설비는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첫 번째, 집권적일까요? 분권적일까요? 집권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 노동 집약적일까? 자본 집약적일까? 자본 집약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재화에 대한 특징 다 말씀을 드렸고 이걸 뒤집어 엎어 놓은 것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얹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재화에 대한 품질 측정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이 더 어려울 거고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재화는 분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산시점과 소비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재화는 분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는 비분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또 던져드립니다. 서비스는 소멸성을 가지지만 서비스를 소비한 결과인 서비스 효과는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떠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째 역시나 경영 환경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그림을 좀 떠올리시면서 제 설명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으실 듯한데, 일단 경영 환경은 기업을 경계로 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 보시면 되는데 이 외부 환경은 다시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과업 환경과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일반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갈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을 묶어서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미시적 환경과 간접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일반 환경을 따로 빼서 거시적 환경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을 경계로 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기업이 소속되는 산업 또는 시장을 경계로 해서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경영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먼저 갈게요. 근데 거시적 환경의 가장 대표적 형태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네 가지를 영문 표기 앞자 따서 PEST, P-E-S-T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P는 정치적 환경, E는 경제적 환경, S는 사회적 환경, T는 기술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패스트가 거시적 환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그게 이제 경영환경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얹어 가겠습니다. 근데 이 경영환경은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환경 복잡성, 환경 동태성, 환경 풍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환경 동태성과 환경 복잡성이 높아지면 환경 불확실성은 높아져요. 하지만 환경 풍부성이 높아지게 되면 불확실성은 낮아진다라는 사실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그 정도 가지고 여섯 번째 주제 확인하고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르마 태우는 문제, 워낙 경영 문제 좋아하는 문제가 되니까 구조를 좀 세워 놓으시면 되는데, 일단 항상 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효율성은 인풋과 아웃풋 중에 인풋과 관련돼 있고요. 효과성은 아웃풋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효율성은 조직 자원의 활용 정도를 의미하고, 조직의 내부에서 평가가 되며 단기적 관점과 관련돼 있고, 효과성은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외부에서 평가가 되고 장기적인 관점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름마 태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죠. 과정과 결과의 문제가 되는데, 효율성은 과정, 효과성은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do things right, 효과성을 do right things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면 되세요. 다음 여덟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고요. 역시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용어 5개, 원칙 하나면 돼요. 그러면 용어 5개가 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두 번째 차별적 성과급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별적 성과급제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표준 과업량이 정해지면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자에게는 고임금을,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자에게는 저임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경약 전체에서 한번 따라오세요.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제가 인적 자원관리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임금 체계를 만들어주죠?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제와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제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부 제도, 네 번째 직능별 직장 제도, 마지막으로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 다시 한 번 더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차별적 성과급제,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원칙 한 가지, 고임금,
저 노무비의 원칙.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다음 9번째 포드 시스템이고요. 역시 그 키워드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대량 생산. 결국 대량 생산은 원가 절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고, 몇 가지만 얹겠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때는 어떠한 표현을 보실 가능성이 있으시냐면 동시 관리라는 표현을 보실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그 동시 관리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분명한 문제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점이 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헨리 포드는 3S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3S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뭘 의미하는 거죠?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현상. 한 번 더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장 대표적인 말장난이 있죠. 단위당 생산 원가는 단위당 고정비가 줄기 때문일까요? 단위당 변동비가 줄기 때문일까요? 단위당 고정비가 줄기 때문인 거고요. 그 고정비 자리에 변동비 쓰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해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까지 다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얹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봉사주의가 되는데, 그 봉사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료에 쓰여져 있냐면 저가격 고임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격 고임금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중요한 객관식 문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좀 전에 테일러는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말씀드렸고요. 포드는 고임금 저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맞바꿔쳐서 말장난치는 여지들 생각보다 많을 테니까 테일러와 포드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테일러는 고임금 저노무비, 포드는 고임금 저가격 또는 저가격 고임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포드에 대한 내용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10번 페이올의 관리 활동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좀만 더 추가적인 얘기 드리면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페이올은 기업 활동을 모두 6가지로 보고 있죠. 그 6가지가 기술활동, 상업활동, 재무활동, 보호활동, 회계활동, 관리활동이라고 하는 6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적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면, 기술활동은 생산 운영 관리, 상업활동은 마케팅, 재무활동은 재무관리, 보호활동은 인적 자원관리, 회계활동은 회계학, 마지막 관리활동은 공통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리활동을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페이올. 그래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페이올은 관리활동을 모두 5가지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순서대로 물어볼 겁니다.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페이올 쪽에 대한 얘기 2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살짝 얹어드리면, 근데 이 페이올은 기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모두 14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14가지 원칙이 물어봐질 가능성이 있는데 14가지 여러분들 못 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14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출제에서 기본적인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관점으로 많이 물어볼 거냐면 X와 Y 관점을 가지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4가지 물어볼 때 4개는 X 관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을 거고, 하나는 Y 관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냥 X와 Y에 대한 가름막 가지고 태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페이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웨버의 관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일단 자료 전에 관료제는 뭐죠? X 관점을 가정한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관료제인 거고요. 이 관료제는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명령, 복종, 규범, 문서라고 하는 것이 일단 관료제에 대한 개념 자체. 근데 요거까지는 출제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출제 포인트 바로 이거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들 물어볼 거고 그 표현 그대로 출제가 될 거니까 그 표현들은 분명히 떠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규범의 명확화, 노동의 분화, 역량 및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 공과 사의 구분 또는 뭐라고도 쓸 거냐면 소유권의 분리라고도 쓸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층의 원칙, 문서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그냥 그 자체가 객관식 문제 하나니까 그대로 확인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 호손연구 쪽 가는 거고요. 역시나 호손연구 쪽에서 출제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호손연구는 모두 4차례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 4차례 연구에 대한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볼 테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거고 몇 가지만 각 연구별로 중요한 내용도 정리할 텐데 제일 첫 번째가 뭐 오는 거고 조명 실험이 오는 거죠. 어떤 내용? 조명의 밝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고요. 결론적으로 조명의 밝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 오게 되는 거고 요게 가장 핵심적인 연구가 되는데 이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을 통해서 참여자에 대한 관심이나 집단의 분위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연구하냐면 면접 연구하게 되는데 이 면접 연구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네, 마지막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을 시행했고요. 이건 관찰 연구를 통해서 비공식 집단의 존재를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목차만 잡아드리면 제일 첫 번째 조명 실험,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세 번째 면접 연구, 마지막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분명 인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때문에 조심하실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호손 실험이고요. 호손 실험은 고전적 접근법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걸까요?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호손 연구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관계 학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그 문장들을 대비하시게 되냐면 그러면 호손 연구는 고전적 접근법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인간관계론은 고전적 접근법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학파일까요?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학파일까요?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학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손 연구가 주체로 쓰여지느냐 인간관계학파가 주체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손 연구는 고전적 접근법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이고 그 결과로 등장한 인간관계학파는 당연히 고전적 접근법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학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까지 말씀드리면서 호손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13번 시스템 이론이고요. 일단 시스템 이론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료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던지면서 뭔가 계속 떠올려 드릴 텐데 일단 시스템은 모두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 4가지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또는 환경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얹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 시스템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폐쇄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경계와 관련된 문장 저는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죠. 개방 시스템은 시스템 경계가 모호하고요. 폐쇄 시스템은 시스템 경계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을 떠올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었습니다. 상호작용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너지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도 떠올려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이론가 두 명만 뽑아드리면 버나드와 사이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더 던져드릴 거고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세요. 어떤 문장이냐면 하나의 전체 시스템은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의 전체 시스템은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13번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 14번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일단 상황적합 이론 물론 개별적인 연구를 떠올리는 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구조부터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14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황적합 이론은 그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세 가지가 상황 변수, 조직 특성 변수, 조직 유효성 변수라는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갈래 종종 물어보죠. 그러니까 상황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조직 특성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조직 유효성 변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대표적인 상황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특성 변수나 유효성 변수는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조직 특성 변수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조직 유효성 변수잖아요. 그러면 조직 유효성 변수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건데 여기서 유효성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까 효과성 이야기했고요. 그 효과성을 유효성이라고도 번역할 건데 아까 효과성 제가 뭐라고 정의해 드렸죠? 한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효성 또는 효과성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성과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유효성 변수는 그냥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만족, 직무 성과, 조직 몰입, 조직 시민행동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 상황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험 목적상 정리할 상황 변수는 모두 4개 그리고 그 4개가 조직 규모, 기술, 환경, 조직 전략이란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정리가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출제형태 바꿔서 말씀드리면 4개 하나 써가지고 다음 중 상황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조직 유효성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형태의 출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하고 16번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적합 이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 보시면 톰슨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톰슨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일단 상호 의존성 3개예요. 일단 자료 없는 내용이니까 다시 떠올리세요. 3개 뭐죠? 집합적 상호 의존성, 순차적 상호 의존성, 호환적 또는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3가지가 되는 건데 이 3가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기술을 3가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집합적 상호 의존성에 따른 기술을 중개형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기술을 장치형 기술, 호환적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기술을 집약형 기술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톰슨에 따르면 기술은 중개형 기술, 장치형 기술, 집약형 기술 3가지가 되는데 이 3가지가 각각 적합한 조직 구조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중개형 기술에는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중에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고요. 장치형 기술 역시 기계적 조직 구조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집약형 기술은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가지고 톰슨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다음 16번 페로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이 페로는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술 4가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데 페로는 기술을 분류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의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쓰고 있는 거고 이 2가지가 각각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기술을 모두 4가지고 축과 기술에 대한 명칭 떠올려 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떠올려 드리면 둘 다 높은 경우가 공학적 기술, 문제 분석 가능성만 높은 경우가 일상적 기술, 과업 다양성만 높은 기술이
비일상적 기술, 둘 다 낮은 기술이 장인 기술이라는 형태로 해서 모두 네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네 가지가 떠올려 놓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적합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황적합 이론으로 톰슨과 페로우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얹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술과 관련된 거 세 개인데 두 개니까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 뭐 있었죠? 우드워드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드워드는 기술 복잡성에 따라서 기술을 모두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연속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위 소량 생산 기술과 연속 생산 기술은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고요. 대량 생산 기술은 기계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드워드의 연구가 되는 거고, 그것도 얘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떠올려 드리면서 16번까지 마무리 짓는 거고, 다음 17번 역시나 경영자의 역할이고 민츠버그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 역시 그냥 객관식 문제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츠버그는 경영자 역할을 모두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 역할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데, 역시 객관식 시험 성격상 뭐 출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냐면요, 자료 보시면 각 역할 옆에 괄호 열고 몇 개씩 들어가 있죠. 이거 가름마 태우는 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 내용들은 정리해 놓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의사결정 역할은 다시 세부적으로 기업가, 분쟁의 해결자, 자원의 배분자, 협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음 대인관계 역할은 외형적 대표자, 리더, 교신자, 정보 전달 역할은 감시자, 전달자, 대변인으로 나누어지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 어떤 형태가 될까요? 만약 오지선다가 물어봤으면 가장 유력한 거 뭐가 될까요? 오지선다니까. 의사결정 역할이 가장 유력하겠죠. 거긴 4개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결정 역할만 기억해 두세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문제를 만든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출제자 입장에서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 그 객관식 문제 만들 때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레벨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게 제 1단계, 가장 쉬운 단계예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면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더 높아지면 이제 그 그룹형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A, B, C, D, F 또는 기억, 니은, 딕을 해가지고 유사한 것끼리 짝져진 것은, 이게 3단계.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다른 조선은 이 문제, 이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장 난이도 높아지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A, B, C, D, F 쭉 깔아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물어보면서 문제 형식만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 앞에 기본 강의나 이제 그 기출문제 풀 때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논문사 시험 같은 경우 사실문화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난이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난이도 조절은 분명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 구석에서 끄집어내는 출제 형태가 되든가, 아니면 좀 전에 물어본 것처럼 형식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석에서 끄집어내기보다는 경영학은 형식을 가지고 조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정확히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왜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전달 역할 4개, 3개, 3개니까 의사결정 역할만 물어본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전부 다 빠짐없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7번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18번과 19번 이건 같이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일단 경영자고요. 이 경영자를 분류하는 기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꼽으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다가 점점 분리돼서 지금 완전히 분리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일치하는 단계의 경영자를 소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단계의 경영자가 고용 경영자,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경영자를 전문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냐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물어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의 순서대로 경영자는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 순서적인 의미까지 같이 좀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전문 경영자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경영자가 되니까 결국 소유자가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수탁 경영층이라고도 한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발생해 버리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리인 비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직접 하지 않고 대신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인 비용 그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세 가지가 뭔지가 정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대리인 관계는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도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거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대리인 비용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잘하는지를 뭐 하고 싶을까? 감시하고 싶겠죠.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우리는 감시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자꾸 감시하니까 짜증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싶을 거고, 이렇게 경영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확증 비용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감시 비용, 경영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확증 비용이 경영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확증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 비용은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자녀 손실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리인 비용은 모두 세 가지고요. 그 세 가지가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9번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20번이고요. 슈퍼터가 이야기하는 혁신에 대한 내용 들어, 이거 이미 출제된 내용이긴 한데 출제된 100%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4개 끄집어내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다음 중 슈퍼터 혁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볼 테니까 이 5가지 좀 떠올려 놓으시는데, 새로운 상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새로운 조직의 개발, 이 5가지가 슈퍼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놓으시면 이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고, 다음 21번 역시나 회사에 분류에 대한 내용들 자주 출제돼 왔고 이건 자주 출제될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목적상으로 정리해야 되는 회사 형태는 모두 4가지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4가지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회사는 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돼요. 다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고 있다면 둘의 역할이 똑같을 수 없잖아.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뭐만 하면 되고 출자만 담당해 주면 되고요.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경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사실까지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다음 3번째 유한회사고요. 유한회사 말 그대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역시 언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를 가정하고 있을까, 소규모를 가정하고 있을까? 소규모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일반 회사는 다양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니까 모든 기관들이 필수로 들어가 있을까? 임의기관이 대부분일까? 임의기관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만 필수 기관이고요. 나머지는 임의기관으로 돼 있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 유한회사가 대규모로 확장된 형태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주식회사 얘기할 때마다 꼭 하나 붙여드리는 거 있습니다. 역시 주식회사와 뭘 비교하는 문제를 생각보다 자주 물어볼 거냐면 협동조합을 비교하는 문제를 생각보다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의 관계는 좀 정리해 놓으시는데, 일단 주식회사는
돈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자본 결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반해서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인적 결합체에 해당합니다. 한 번 더. 주식회사는 자본 결합체이고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가 된다는 사실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어쨌든 모여 있으니까 의결해야 될 거고요. 의결권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식회사는 자본 결합체니까 돈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분배하면 되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일주 일표주의 또는 일원 일표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의결권을 사람 중심으로 나누면 되니까 1인 1표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 번 더. 주식회사는 자본결합체이니까 일주 1표주의 또는 일원 1표주의의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협동조합은 사람 인적 결합체니까 1인 1표주의의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까지 말씀드리면서 회사에 대한 얘기 정리하고 21번 마무리 짓는 거고 다음 22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캐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시나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4가지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다는 사실 보시면 되는 이 4가지 이거 노무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 되죠.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 그 다음에 법적, 그 다음에 윤리적, 마지막이 자선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여기다 좀 얹어서 가겠습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하는 형태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은 모두 3가지의 책임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가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라고 하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발전된 형태로 지속가능 경영이 있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은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지속가능 경영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냐면 ESG 경영까지 발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가버넌스, 지배 구조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 떠올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또 출제됐던 것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거든요. 근데 이 CSR은 공유가치 창출 CSV로 발전된다는 사실도 정리 좀 해 놓으세요. 한 번 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인데 이 CSR은 공유가치 창출 CSV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CSV를 주장한 사람은 마이클 포터예요. 네, 마이클 포터가 CSV에 대한 개념 이야기했던 사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다음 23번 그 기업 집단의 분류에 대한 얘기고 결합 방해에 따른 분류가 있는 건데 역시 23번, 24번 묶어서 얘기할게요. 기업 집단은 그 기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결합 방해에 따른 분류고 또 한 가지가 독립성에 따른 분류가 되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집단은 결합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출제가 됐을 때 항상 뭐 가지고 말장난을 쳐왔냐면 수평과 수직이라는 표현 가지고 말장난을 쳐왔으니까 그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평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직은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얘기 드릴게요. 경영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수평과 수직이 나오면 이건 둘 중에 한 가지 의미예요. 수평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수직은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평은 동일 단계,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 가지고 수평, 수직 바꿔서 말장난 칠 테니까 헷갈리시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수평은 동일 단계,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적 결합은 다시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누어진다는 거고 이 전방과 후방도 계속 물어보죠. 그랬을 때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전방은 항상 앞이라는 의미보다는 소비자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후방은 공급 업체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 방향에 따라서 기업 집단화는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은 다시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4번 독립성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파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법률적 독립성은 법인성의 존재 여부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기업 집단화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먼저 제일 첫 번째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정 또는 협약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업 집단화 어떤 거고요? 카르텔이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근데 이렇게 협정이 있으면 모든 기업이 협정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아웃사이더라고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아웃사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르텔의 효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카르텔 끝났고요. 두 번째,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고 법률적 독립성만 남아있는 형태 콘체른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 모두 다 상실된 형태 트러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고요. 역시나 몇 가지만 얹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수 및 합병, M&A라고 했을 때 이 M&A의 개념에 가장 부합된 형태는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중에 트러스트가 된다는 사실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종종 언급되죠. 앞에서 결합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묶어서 가게 되죠. 결론 그냥 던질게요. 콘체른과 트러스트는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다 가능하지만 카르텔은 한쪽만 가능합니다. 어느 쪽만? 수평적 통합만 가능해요. 다시 카르텔은 수평적 통합만 가능하고 콘체른과 트러스트는 수평적, 수직적 둘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24번까지 이야기 다 됐고요. 다음 25번 26번 적절 M&A에 대한 얘기고 공격 방법과 방어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가 출제가 될 거라면 공격 방법과 방어 방법에 대한 가름마 태우는 거 물어볼 거거든요. 물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공격 방법은 누가 하는 거? 인수기업이 하는 거. 방어 방법은 피인수기업이 하는 거라서 보기 쭉 5개 던져주고요. 다음 중 인수기업의 전략으로 오른 것은 피인수기업의 전략으로 오른 것은 아니면 다음 적대적 M&A와 관련된 전략 중 그 실행 주체가 다른 하나를 물어볼 거니까 가름마 태워 놓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먼저 공격 방법 주식 공개 매수, 백지, 위임장, 투쟁, 차임 매수, 파킹 또는 흑기사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어 방법 역공개 매수, 의결 정족수 특약, 황금 낙하산, 이사임기 교차제, 백기사, 독소 조항, 자기주식의 취득, 왕관의 보석, 불가침 협정 같은 것도 있다는 사실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추가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뽑아드릴게요. 일단 뭐가 한 가지 좀 조심하실 거 있을 것 같으냐면 25번 보시면 흑기사 들어가 있고요. 26번 보시면 백기사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흑기사는 공격에 해당하고 백기사는 방어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그냥 방어의 비읍과 백기사의 비읍, 그러니까 비읍이니까 백기사는 방어야. 그럼 당연히 흑기사는 공격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황금 낙하산 들어가 있고요. 황금 낙하산은 경영자에게 거액의 보상을 주는 규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정리해 놓으시냐면 독소조항이요.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 독소증권을 발행하는 거고요. 그 독소증권이 모두 4개고 그 4개는 정리 좀 해 놓으세요.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 네 가지가 독소 증권에 대한 사실 문제 형태로 바꿔드리면 다음 중 독소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볼 거예요. 다음 자사주 매입 또는 자기주의 취득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개념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건데 뭐가 정리가 될 거냐면 왜 자사주 매입이 방어 방법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가는 높아집니다. 주가 상승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대주주의 주식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대주주의 지분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나 주식수에 따라서 객관식 문제 OX는 달라져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대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지만 대주주의 지분율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면 공격 방법과 방어 방법에 대한 가름마와 그 간단하게 내용들 좀 추가해 놓으실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가 26번까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뒷얘기 또 끌고 가겠습니다.